9시가 넘어서 벨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띵동 띵동. 응?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밖으로 나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입구에 서 있었다. 총각 아직 자는 거 아니지? 네, 아직 안 자요? 그리고 저 총각 아니라니깐요. 왜요? 오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딱히 일이 있어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며칠 전에 일도 고맙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술 한잔 마실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그녀에 대해서 아는 걸 알게 되었다.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이고 우리처럼 미우자가 바람이 나서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래서일까? 동질감이 생겼고 그날 이후로 서로 왕래하면서 누나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다. 쉬는 날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있는데 옆집 여자에게 카톡이 왔다. 지금 혼자 있는데 자기네 집으로 건너와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녁을 먹고 반주로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따라 소주가 왜 이리 쓰냐. 술이 달면 그건 술이 아니죠, 누님. 그나저나 옆집 아저씨는 참 착실한 것 같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들어오고 애인 없어요? 애인이랑 데이트라도 좀 하지.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별거 중인데 무슨 여자예요? 혹시 아줌마랑 저랑 둘 다 이혼하게 된다면 서로 애인해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난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30 초반 짧은 연애 기간 끝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인물이 좀 괜찮습니다. 얼굴은 귀엽고 섹시하게 생긴 베이글 여입니다. 처음 대시할 때부터 무진장 무시당했는데 승구욕이 발동이 되어서 물량 공세와 끈질기게 매달려 연애를 시작했고 키임에 실패해 중절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결혼을 마음을 먹고 임신 4개월 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립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며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다운되면 절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만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막상 그렇게 원하던 나이 어리고 외모가 제 이상형인 베이글녀와 결혼을 했지만 더러운 성질머리에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참고 또 참고 그나마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이나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아이 보느라 피곤해서 안 된다.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보기 싫으니 다이어트 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또 키임 제대로 못해서 아기 생길까봐 두렵다. 결국 아내의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부부관계는 소원했습니다. 어린 아내를 떠받들고 살다 보니 저희 하루 일과는 집과 회사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형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 10년 가까이 다 되어간다며 4천만 원이 넘는 미니쿠페로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때때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음날 저녁에 한바탕 짜증을 부리더니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니쿠페를 사주었습니다. 새 차가 생겼다고 신이 났는지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허구한 날 차를 끌고 다니며 밖으로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듯한 대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평소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단단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 그 단단한 모습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날 저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맘에 솟구는 예쁜 마누라, 머슴 같은 생활을 해왔건만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하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안하다란 말은 이혼하자는 소리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 당분간 결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원룸에 이사오던 날 옆방의 202호에 사는 40대 아줌마를 만났는데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어요. 202호는 방이 2개고 거실에 있는 3룸 구조였는데 또래 아저씨가 원룸으로 이사 온다니 여러 가지로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어머,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오시나 봐요. 원룸은 어떻게 생겼지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왠지 인상도 좋아 보였고 자주 마주칠 것 같아 반갑게 인사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이는 42살,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지만 30 중반에 늦게 얻은 아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나는 막상 원룸에서 지내려니 막막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다. 각종 공과금이며 욕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등등. 막막하고 암담해서 하루하루를 넌을 놓고 지내다가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이 혼자 지낸다는 소식에 안타까워 직접 농사지은 사과를 2박스나 보내왔다. 나는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눌 겸 사과를 검은 봉지에 가득 담아 갑층마다 하나씩 돌렸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옆집 202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하며 아줌마가 나오는데 싱글싱글 잘 웃는 모습이 매력 있는 얼굴이었다. 아이고, 뭘 이런 건 다 가지고 왔어요. 잘 먹을게요, 총각. 원룸에서 혼자 산다니 날 총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하루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내 방으로 찾아왔다. 총각 안에 있어요. 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급한 일이 생겼다며. 3시에 자기 아들의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아줌마는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내가 하원하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때까지만 돌봐달라는 거였다. 아줌마의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한 부탁에 네, 그럴게요. 대답하고 말았다. 그날 아줌마는 밤 10시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도 아줌마는 나를 쳐다보지가 않은 채 형식적인 대답을 해왔다. 네, 봐주셔서 고마워요, 총각. 아줌마 안색이 참백해 보였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다.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잘 받아주던 아줌마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스러웠다. 친하지도 않은 남자 앞에서 눈물을? 누가 보면 오해라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 아줌마는 아무 일 아니라면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점심때쯤 아줌마가 절 찾아왔어요.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늦게까지 아이도 봐주고 그랬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주책 없이 눈물까지 흘렸다며 미안해서 김치전을 좀 안 들어왔다고 한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네,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총각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면서 말끝을 휘인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있었고 약간 빨갛게 충혈기도 있어 보였다. 그래도 나한테 찾아온다고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화장도 한듯 거였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말을 걸어서 아줌마는 내 방 쪽을 가리키면서 집에 누구 있나요? 아니요. 저 혼잔데요. 왜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편분은 요즘 잘 안 보이네요. 남편 이제 없어요. 어제 오늘 아줌마의 행동과 말투로 봐서는 분명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다. 서로 속내를 알 만큼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이렇게 오래 있어 보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남자들은 어리고 이쁜 여자하고 사귀면 조강지쳐 다 버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나요? 꼭 내 얘기라는 것 같았다. 그건 왜요? 아줌마 남편이 7살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서 차주씩 버리고 이혼하자면서 자기 집만 챙겨 집을 나갔다는 거다. 아줌마는 또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진심으로 아줌마를 위로해 주었다. 저도 사실 아내가 바람 피워서 지금 결거 중이에요. 아줌마랑 저랑 똑같은 처지네요. 그러니 절 봐서라도 힘내세요. 김치전 하면 또 동동주 아니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잔할래요? 아줌마는 실컷 울었는지 내가 자신과 똑같은 처지란 게 위로가 되었는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는지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도는 것 같았다. 내일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한잔하죠. 오늘은 실컷 마시고 취해야겠네요. 우린 그렇게 웃으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를 바뀌었고 그동안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 얘기, 내가 살아온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아줌마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찾아왔다. 아줌마 방금 웃었어? 웃으니까 이쁘네. 내가 이쁘다는 소리에 싫지 않은 듯 살짝 부끄러워했다. 앞으로 우리 돌싱길을 도와가면서 잘 지내보죠. 네 돌싱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총각이라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다음 달부터 아줌마는 선배님 집에 계시냐며 수시로 놀러왔고 가끔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갔다. 며칠 뒤 퇴근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구멍으로 내다보니 리베기호 아줌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문을 열어주었다. 손에는 복분자 술을 들고 웃고 있었다. 우리 술 한잔해요, 선배님. 저 오늘 이혼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진작에 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재우고 오늘은 늦었다고 한다. 아줌마와 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한 잔 두 잔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던 사이였냐. 정말 편하게 대화가 오갔고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가 더욱더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보니 어리고 이쁜 여자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쉬는 날 방구석에 둘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상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은 저랑 단둘이 있는데 같이 있어보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아줌마는 안 지루하죠. 너무 즐겁고 대화가 잘 돼요. 발그스름한 얼굴에 끼넘치는 눈웃음을 짓는다. 그날 아줌마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3개월 뒤 나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완전한 이혼남이 되었고 옆집 아줌마 역시 마음이 돌아 선 남편과 이혼했다. 서로에게 맞는 인연이 따로 있는가 보다. 겉모습은 전 아내만 못하지만 옆집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날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한다. 이제껏 사랑을 주기만 하다 보니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8살 직장인이에요. 입사한 지는 1년 정도 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수도권 영문대를 나와 복수 전공을 하고 집안 사정까지 겹쳐 이런저런 일로 졸업이 좀 늦어져 작년에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현재 연봉은 4,500 정도 받고 있고 서울에 본가가 있기는 하나 경기도 끝자락으로 출근을 해야 해. 회사 근처에 자취를 하기로 결정하고 매달 월세로 4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었죠. 저희 집은 가족이 5명인데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집안이라서 되게 시끌시끌하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자취하고부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1마리를 데리고 왔죠. 강아지 이름이 벤인데 이놈이 평소에는 잘 짖지도 않고 얌전한 편인데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꾸 짖어대요. 특히 옆방 사람이 지 주인도 아닌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리 귀신같이 알아듣고 반갑다며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에 가서 마구 짖어대는데 아마도 저희 가족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옆집에 시끄러울까봐 양이라도 구할 겸 시장에서 3,000원짜리 손편을 사서 옆집 배를 눌렀죠. 띵동 띵동 최대한 착하고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옆집 여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더니 얼굴만 빼꼼히 내밀면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는데 원룸에는 보통 내 또래의 학생이나 젊은 아가씨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살고 있는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왜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거지란 생각이 들었다. 약간 귀찮다는 표정으로 날 빤히 쳐다보는데 생각보단 예쁜 거야. 저기, 주인 아줌마한테는 미리 허락받았는데 혹시나 강아지 때문에 시끄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양이 키우고 있으니깐 괜찮아요. 이거 떡인데 출출할 때 드세요. 나는 가끔 시끄러워도 이해 좀 해달라 하고선 손편을 건네주었다. 근데 문 앞 신발장 위에 미용실에 있는 머리 인형이 있길래 혹시 헤어 디자이너이신가 봐요. 네, 편의점 옆 건물의 은주헤어샵이에요. 한번 놀러오세요. 기분이 좀 묘했다. 언뜻 봐도 나보단 한참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건지. 집에 와서 자려는데 옆집 여자의 잔상이 안 없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참고로 나는 지독한 직모라 한 달에 2번은 꼭 커트했다. 이튿날 바로 퇴근하고 옆집 여자의 미용실로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직접 헤어를 맡아 해주는 1인샵 미용실이었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몸을 확 돌리는데 순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숨이 턱 막혀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엊그제 옆집 사는 총각.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셨네요. 여기로 앉으세요.
제가 진모라서 머리를 자주 자르는데 앞으로는 여기로 와야겠어요. 호호호. 네, 자주 놀러오세요. 앞머리 다듬을 때 알죠? 눈높이가 비슷해지잖아요. 자꾸 그녀의 얼굴이 내 쪽으로 밀착되어 오는데 그때는 숨소리도 다 들려오고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어중간한 시간에 찾아와서 식사는 하셨어요. 아시죠? 미용일은 밥 제때 못 챙겨 먹어요. 이젠 습관돼서 괜찮아요. 커트 마무리하고 머리를 감겨주는데 요즘은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짧게는 머리 안 자르는데 제가 진모라 옆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자꾸 떠서 보기가 싫어서요. 에이, 야한 생각 많이 하시나 보다. 아니거든요? 저 야한 생각 그런 거 안 해요. 호호, 야한 생각 안 하는 남자도 있어요? 남자는 다 똑같다고 하던데.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커트 끝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줌마가 명함을 주는데 전화번호를 저장하니까 옆집 아줌마 카톡이 자동으로 뜨더군요. 상태 메시지가 너무 외롭고 지친다. 로 돼 있었다. 밤 9시쯤 되니까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괜히 또 현관문 앞까지 달려가 깡충깡충 끼면서 멍멍멍 짖는 거예요. 식사를 제때 못한다는 얘기가 떠오르고 개 짖는 소리에 미안하기도 해서 카톡으로 교촌치킨에 25,000원 상당의 쿠폰을 선물로 보냈죠. 옆집 총각인데 명함 보고 번호 저장하니까 카톡이 뜨네요. 방금도 우리 강아지가 짖어서 시끄러웠죠. 너무 죄송해서요. 출출하실 때 드세요. 아니, 괜찮은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럽죠. 씻고 나오느라 답을 이제 보내요. 그럼 다음에 미용실 한번 오시면 무료로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말고 오셔요. 넹,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늦게 옆집 벨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치킨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내가 선물한 쿠폰으로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옆집 여자에게 카톡이 왔다. 혹시 안 주무시면 치킨 드실래요? 양이 많아서 어차피 혼자는 다 못 먹어요. 먹고는 싶은데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좀... 호호, 제가 무슨 여자예요? 다 늙은 아줌마인데. 부담 가지지 말고 오세요. 네네, 저야 좋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약간 젖은 머리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이던지.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질문을 막 날렸지. 아줌마라면서 남편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괜한 걸 물어봤네. 죄송해요. 뭐, 궁금한 건 서로 물어봐야 친해지죠. 괜찮아요. 나이는 몇 살이신데요? 40살. 총각은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인데. 저랑 12살 차이네요. 남녀 사이 띠동갑이면 궁합도 안 본다던데. 총각이 벌써부터 그런 농담도 다 하고. 아줌마가 남자는 다 똑같다면서요. 이쁜 여자 앞에선 남자들은 다 늑대죠 뭐. 사실 저보다 5살 정도 많게 봤는데 엄청 또만이시네요. 그 소리를 들은 아줌마는 기분 좋다고 한참을 웃었다. 그렇게 술 먹고 둘 다 약간 알딸딸해왔다. 아줌마는 32살에 3살 많은 남편하고 결혼했답니다. 결혼할 때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라서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기로 했다는데 처음 아이가 유산이 되었고 병원을 가서 유산된 이유를 물어보니 유산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인데 앞으로 습관성 유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대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시험관을 하는 게 낫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시험관이라. 그때 심정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네요.
아줌마는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남들처럼 예쁜 아이 낳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지 너무 억울하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리고 37살 때부터 시험관을 시작했는데 계속 몇 번 실패하고 유산이 반복되었고 시험관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예민하고 힘들고 기분 조절을 못해서 짜증나서 남편에게 투정 부리면 남편도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하루는 남편에게 내가 계속해도 아이 못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답니다. 집안 장손인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당연했던 겁니다. 그 일로 매번 싸우고 한 번은 남편이 자기도 힘들다며 더 이상 참고 못 살겠다고 시험관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고 화를 내서 그 일로 이혼을 했다더군요. 솔직히 12살 연상이 이혼한 아줌마를 예전 같았으면 과연 이성적으로 느껴졌을까? 외지에 나와 혼자 자취하면서 살다 보니 외로움을 타게 되어 옆집 아줌마에게 조금씩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날 사고를 치고 말았죠. 그렇게 1년 넘게 아줌마와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를 여자로 여기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장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찮게 찾아온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부터입니다. 아내와 같이 회사를 다니던 김 과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자네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장가를 가야 하지 않나? 마침 가까운 지인 중에 참한 여자 하나 있는데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저야 뭐 당시만 해도 사귀던 여자친구과 헤어지고 6개월 가까이 솔로로 지냈으니 여자 생각이 많이 날 때라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라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나갔더니 그녀는 바로 김 과장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21살 된 격리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나랑 만나보고 싶어서 김 과장에게 부탁을 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저씨,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싫으세요? 자기는 조인썸이 이상형인데 제가 조인썸이랑 너무 많이 닮았다며 나랑 연애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 솔직히 조인썸과 완전 거리가 멉니다. 얼굴형은 조금 닮긴 한 것 같은데 저는 키도 175cm에 몸무게도 80kg나 나가는데 멋 모르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아내가 먼저 저를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내의 키가 158cm로 조금 작긴 하지만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눈이 타난그 하지원과 똑 닮았고 피부도 엄청 뽀얗고 매끈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가씨가 좋다고 만나자고 연애하자고 따라다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이후 주변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독립을 하게 되면 거래처를 제 사업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소리에 솔깃해져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모아 제 사업을 시작했죠. 모자란 돈은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저희는 장모님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장모님과 떨어져 지낼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장모님과 엄청 친해지게 됩니다. 사위 사람은 장모라고 저희 장모도 유별날 정도로 사위를 끔찍히 생각하세요. 말끝마다 우리 사위 하시며
아내와 셋이 같이 밖에 나가 외식할 땐 우리 사위 이리 와보게 그러면서 서슴없이 다가와 팔짱을 깊숙이 낀다든지 집에 있을 때는 사위 이리 와서 장모 어깨 좀 두들겨 줄게. 요즘 부부관계는 어떤가? 괜찮은가? 어린 여자 데리고 살려면 고생 좀 하겠네 그러면서 남자들 스태미너에 좋다는 음식들을 매일 같이 챙겨다 주십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집 앞에서 치맥이나 한잔하세. 아내 몰래 단둘이 만나 아내 흠담도 하고 사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도 하고 남들은 장모님이 어려워서 차마 꺼내지도 못해. 부부 사이에 관계 이야기까지 나누며 상담받기도 하죠. 이런 장모 사위 보셨나요? 하루는 장모가 날 부르더니 어젯밤 시끄러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네. 그러대요. 장모님 방이 우리 방과 제일 먼 곳이긴 하지만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조용한 밤 시간에는 작은 소리에도 장모님 방까지 들렸나 봅니다. 더군다나 초여름이라 살살 불어오는 시원한 날씨가 워낙에 좋아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았던 걸 탁박한 거였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장모님은 시크하게 윙크 한번 하시더니 휙 가버리대요. 그렇게 우린 친구처럼 오누이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던 장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와 친아들처럼 때론 남동생처럼 대해주니 너무 편안하고 좋았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위 본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때도 우리 장모님 군말 한 번 없이 우리 사위 인물이 훤하네 하시며 절 인정해 주셨고 신혼집 정리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기로 했을 때도 쿨하게 그래라 하셔서 항상 저는 장모님을 은인이라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장모님을 가까이 살면서 지켜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녁마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요가를 하러 다니는데 복장이 전혀 운동복이 아니고 가끔 레깅스에 운동화도 신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녁 6시에 운동을 하는 분이 밤을 씩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링컨 트럭 포터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인 그랜저 차량은 아내와 장모님이 타고 다녔었는데 장모님이 허구한 날 제 차를 타고 놀러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해서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지요. 한 번은 급하게 거래처 손님 접대를 해야 해서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모시러 가기로 해서 포터에서 그랜저로 급하게 바꿔 타야 하는데 장모님이 마침 제 차를 몰고 나다 계시더군요. 장모님 지금 급하게 차를 써야 하는데 어디세요 그러니깐 가까운 데 있으니 먼저 집에 가 있게. 30분 내로 가겠네 그러대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차를 바꿔 타고 전 거래처로 갔더랬죠. 근데 차 안에선 꼼꼼한 냄새와 함께 조수석 가래에 커다란 휴지 뭉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장모님께 남자가 있구나. 그래 장모님이 한참 나이에 남자 만나 연애도 할 법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휴지 뭉치를 보고 나서 북한은 장모님이 만나는 남자는 어떤 놈일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살짝 질투도 생겨나고요. 제 차 블랙박스가 세이 채널이다 보니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찾아봤더니 글쎄 제 또래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놓고 보니 3일치밖에 없어서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날 이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주차장에 들러 그랜저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 같은 남자가 아니고 3명 정도를 돌아가며 안 나는 듯 했습니다. 심심할 때 찾아보는데 재미가 들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은 아내도 집에 없으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거하게 한잔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다 제가 그만 그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고 말았나 봅니다. 저는 다음날 늦게까지 잠이 들었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나 장모님이 점심 먹으라고 불러서 나갔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휴대폰에 왜 내 영상들이 있나? 너무한 거 아닌가? 혹시 봤더라도 지우지는 못할 망정 그걸 쳐보고 자빠졌나? 그러면서 마구 우시는 겁니다. 난 어쩔 줄을 몰라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죠. 그날 밤 장모님과 술 한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가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었습니다. 장모님도 사위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동안 남자들을 만나 온 사실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한참 나이인데 남자 없이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밤에 장모님께 카톡이 오더군요. 자네 아직 안 자면 할 말이 있으니 내 방으로 잠깐 넘어올 수 있겠나? 장모님이 어린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어서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50줄을 들어서는 중년이 되었으니까요. 만화 20대이고 30대에서 머물 줄만 알았었는데 그럴수록 시간의 소중함이 더해갑니다. 50 중반을 달려가고 있으니 금방 60줄에 들어서겠죠.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내기 바빴던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자식들 둘을 낳아서 키운 것이야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에 이렇다 할 kum기사 같은 것은 할 것도 아니고 별 특별할 것도 없이 인생 허무하게 지나온 것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만 하네요. 저는 52살 나이에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직을 희망했기에 퇴직 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 온전히 다녀보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이 묘인의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못 떠난 아쉬움이 늘 남아있었거든요. 직장 내에서 갖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들과 딸자식을 가진 엄마로서의 고충과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늘 풀 곳이 없어서 꾹꾹 참고 가둬두어야만 했던 응어리들을 풀어야만 했는데 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이 아닌 먼 곳으로 홀로서라도 떠나서 다 잊고서 살고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자기업기를 할 때가 되었으니 엄마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편도 그만큼 제가 맞추고 살아왔으니 이젠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댁 식구들 위주로 살았던 제가 이젠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친정엄마는 83세이신데 두 오빠와 올케들의 번갈아가며 돌보았습니다. 정작 딸인 저는 1년에 3~4번 정도만 뵈는 정도였어요. 명절 때에도 못 뵙고 미리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이후에 찾아뵙곤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랬어더니 저를 서운한 숙내로 숨기시고 반려주셨던 친정엄마가 몹시도 안쓰러웠어요. 늘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회사 일과 집안일이 최우선이었던 데다 늘 친정엄마가 넉넉하게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전화통화도 제가 바쁠 거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게 일수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그토록 여의도 없이 살았을까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봤자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친정아버지 칠순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여행다운 여행 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매번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갈 때에도 함께 가는 것을 맞이하셨어요. 그건 오빠나 올주언니가 함께 가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셨었죠. 오히려 저희 식구가 가족여행을 갈 때에 고양이 밥 주고 식물 등을 주고 집 챙겨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고로시 엄마와 단둘이 여행이었으며 그랬을까요? 제가 퇴직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방콕과 치안마이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치안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고 음식도 비교적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다는 평이 있길래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좀 더 나이가 들며 더 이상 해외여행도 못 해보실 것 같았거든요. 사위는 안 보고 손주들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친정엄마를 위한 효도여행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인데 친정엄마와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동안 못했던 불회를 조금이나마 마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도 좀 더 고급지고 편안한 곳으로 정했고 편안한 곳에서 좀 더 여유롭게 지내다 오기 위해서 장장 3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친정엄마는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뭐든지 다 신기하고 재밌어 하셨어요. 정말 모시고기를 차렸다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왕궁사원 앞에서 입장할 때에도 그 더운 날씨에 미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이 평사람들 틈에 끼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 이만저만 나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방콕에서 국내산 비행기를 타고 치안마이로 갔을 때에도 친정엄마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듯이 즐거워하셨어요. 호텔 바로 앞에서 열리는 썬데이 마켓에서 손주들에게 선물할 것들을 산다며 둘러보시는데 마치 있는 10월 전투를 보시는 듯하다고 하셨어요. 진짜의 마켓에 가서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는 딸과 함께 여행을 왔다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엄마 옷도 여러 벌 사드렸어요. 방콕 아이콘시암 쇼핑몰에서는 신발과 선글라스를 사드렸고요. 그리고 치안마이에서는 호텔 근처를 롤롤라 산책을 하면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원들도 구경하고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블루누들에서 고기국수를 사드렸습니다. 그 집에 입에 맞으셨는지 자꾸 가자고 하셨거든요. 올드타운에 있는 숙소에서 먼 거리여도 택시를 타고 경치가 좀 깎이도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친정엄마가 묵 드셔본 밀크티나 망고빙수도 드셔보게 했어요. 지금도 친정엄마는 한국에서 드셨던 FTU의 망고빙수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아이콘시암에서 드셨던 특산 마이의 팟타이도 맛있었다고 하시고요. 제가 이제껏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아닌가 할 정도로 친정엄마와 여유가 있었던 태국여행은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와의 태국여행은 우여곡절이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태국여행에서 4일째가 되는 날에 시니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전화질을 해댔어요. 올케, 퇴직했다며? 네, 퇴직을 했으면 했다고 왜 말을 안 해? 지금 여기 방콕이에요. 제가 전화할게요. 나중에 통화해요.
방콕? 친정어머니와 단둘이만 여행 갔다며? 네, 다음에 통화해요, 형님. 별일이네. 여행을 간다고 왜 말을 안 해? 형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작은 신우이가 또 전화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냥 닫지 않았더니 톡으로 시어머니 가쁘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시며 이번에만 태국 땅에서 내가 뭘 어쩌라고 마음 불편하게 저러는지 모르긴 몰라도 남편은 냅두고 친정엄마 여행 갔다고 얘기했다자 모른 거겠죠. 시어머니가 다 딸의 투식이나 했고 든든한 아들까지 떡하니 있는데 무슨 걱정?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어쩜 저렇게 변한 게 없는지 못돼 퍼먹은 것들이었어요. 마음을 쓴 것이 하도 얄미워서 친정엄마랑 왕궁 사운지 셀카 찍은 사진들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주 바꿔가며 로였어요. 그래, 난 우리 엄마 잘 챙기고 효도할 테니까 니들도 네 엄마 잘 챙기고 효도하렴. 네 사람들을 여기 오를 대로 올랐는지 그 속내는 간신히 숨기고서 작은 신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오는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 어떡해? 곧 돌아갔을 것 같아. 언니는 언제 올 거야?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오면 안 돼?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갑자기 왜? 왜는 내겠어요. 엄마를 돌보는 사람이 한도 없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감 잡았습니다. 또 뻥 치시는구나. 참 웃긴 것들이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잘 돌봐드려요. 그럼 구상해요. 난 여기서 푹 쉬다 갈 테니까요. 친정엄마랑 호텔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있을 테니까 전화하지 말아요. 라고 끊어버렸더니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여러 번 전화를 해대고 지랄을 떨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샤먼과 괜찮으시냐고 물으니까 무슨 뜬금없는 수대하냐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시녀들이 또 뻘쏠 해댄가 보다 하고 신경 끄고 즐겁게 지내다가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친정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날에 제 집에 돌아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해를 못 참고 시녀들이 난리를 쳐대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과 동시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질을 해댔습니다. 도착한 거야? 오케이? 왜 전화를 안 받아? 금방 도착했어요. 옳기는 우리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도 외독하다는데 안보전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픈 시어머니랑 남편 냅두고 혼자서 여행 가는 여자는 올케밖에 없을 거네. 아니 와. 올케가 와야지 나도 내 할 일 할 거 아니야? 이건 또 뭔 소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 내가 이제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어. 안 했어? 시어머니도 위독하다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해외여행 다 뭐야? 아니, 형님, 태호 아빠 말로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걱정만 하던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길래 모처럼 해외여행 간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대붙여요? 뭐?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 탄다는 거야? 뭐야? 자네 말은 뻔세가 아주 긴장상하네. 형님, 이제 말 띠꾹해서 피곤하니까 긴 말 안 할게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든 말든 제가 없으면 어머니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한테만 불편하게 전화질이에요? 뭐야? 아픈 시험에 냅두고 혼자서 1년 간 사람 할 소리야? 아이고, 올 적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전화 끊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요. 라고 하며 바로 끊어버리고 토상팔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인천공원에서 전화다 대고 향후가 대빵 큰 소리로 싸울 뻔했는데
친정엄마가 놀라서 쳐다보는 모습에 걱정을 섞어봐서 참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약이 어릴 때 올랐나 봅니다. 에이구, 나한테 걸리는 행준잔들 것들이 내 눈앞이 아니라고 엄청 살쪄대는 꼴이란 얼룩까지 떨고 있더라니까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뒤졌어. 내 얼굴이 부르락하며 살짝 열이 올랐어요. 그런 저를 보던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부인이 많이 안 좋으신 게야? 어떡하니? 얼른 가봐라. 네 형님이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이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엄마, 아니에요. 내가 태호 아빠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대. 괜시리 내가 엄마랑 해외여행 갔다고 하니까 약이 오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형님이 그런 사람이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도 모르잖아. 태호 아빠가 힘들어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얼른 바로 사부인한테 가봐라. 설마니 거짓말로 그러겠냐? 엄마 걱정 마세요. 태호 아빠 말이 맞을 거예요. 내가 우리 신우들을 한 번 봤나? 그렇게 해서 친정엄마와의 기분 좋고 행복한 여행의 마무리는 불편한 마음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하루 저희 집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친정집으로 바래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애들도 모두 타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집엔 아무도 없을 텐데 불이 호환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짐이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웃겼어요. 봤어? 나 아직 퇴근 전인데 금방 갈게. 그런데 집에 엄마가 와 계셔. 어머니가? 왜? 그게 말이야. 말하자면 길어. 일단 빨리 들어가봐. 누나가 엄마랑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랑 형님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위독하다고 나인이를 쳤으면 병원에 계셔야 한 것 아니야? 장모는 더 계시고 하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더라도 못 들은 체 해. 내가 큰일 당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랑 했어요. 고만에서 형님이랑 태판 싸울 기세였는데 우리 집에 와 있다니 기분 잡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집에 와 있는 거야? 별꼴이네 정말. 집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서 내 안방에서 형님이 시어머니와 대자로 누워있다가 나왔어. 금방 왔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복도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 연세에 해외여행 그렇게 오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아직은 두 다리가 짱짱해서 걸어다니만 해요. 사부인이 몸이 참 안 좋으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괜찮긴요. 지금 주무시니까 조금 있다가 한숨 주무시고 나면 그때 인사하세요. 말하는 태도나 어투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자기적이나 된 것처럼 보더라니까요. 저는 형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안방문을 팍쿵 열어젖히고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시어머니가 묵직인 척 눈을 뜨고 일어나셨는데 보기는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뒤따라 들어오면서 왜 깨무냐고 치레를 떨어도 무시했어요. 어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박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87살이나 먹은 노인네가 말자하니 그것도 이상하지. 늘 그렇지 뭐. 그러세요?
친정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인사 나누세요. 그러는 동안에도 형님의 뒤에서 계속해서 씨부렁댔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웬 맨날 딸내미한테만 아프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야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한테 삿대질 해가며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밥 한두 번 먹을 텐께 걱정 붙들었네. 씹을 것이요 몸에 난중에 뒀고 어떻게 하면 내다 버릴 것인가 궁리만 하고 자빠졌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앞에서 나한테 우스스럽게 왜 그래요? 뭐? 우스스러워? 내가 더 하우스스럽대. 네 올케를 보고 표기는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한테 호통을 치는 바람에 친정엄마가 안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려다가 주춤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정엄마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잘 다녀오셨어요? 사부인은 딸 자식을 다 두셔서 해외에도 가보시고 참 좋으셨겠습니다. 아이고, 몸이 좀 괜찮으시다고 하던데 어떠십니까? 보시다시피 말자합니다. 제가 자식복이 없어요. 아들 자식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딸 자식 둘이 제 왼손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날을 들은 형님이 노발대발하며 펠딱펠딱 뛰며 소리를 쾌쾌고래 질러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러니 왜 골키 앞에서 미신이 서겠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그러셨어요. 보시다시피 제 딸들이 저래요. 위아래도 없고 아나 부인이죠. 어쩝니까? 제가 잘못 키운 탓이죠. 오해하고 귀하게 키워놨더니 지들밖에 몰라요. 지들 고생시킬까봐 여기에다 버리고 걸라고 잘한 겁니다. 설마 그러려고요. 진정하세요. 아니요. 내가 돈을 팡팡 써대고 있을 때야 엄마하고 따뜻지. 이젠 돈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완전히 쓰레기 취급이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친정엄마 모시고 효도여행도 다녀오잖아요. 우리 딸들은요. 행여 내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할까봐 얼마나 눈치를 준다고요. 저런 것들한테 돈 퍼써다니는 게 참 아깝네요. 그러자 그 말에 더욱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나쁜 딸녀들 그만 잊으시고 며느리 끼고 평생 잘 사시던가요. 난 그만큼입니다. 얼마나 잘 사시나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밥주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뭐요? 형님이랑 어머니가 짝을 치는 골프인가? 연기라 해도 너 사무리요란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러고 형님이 나가박이면 영락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건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제선 내 인생의 이막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순간 겁이 펠컥 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절단놈 갑보네. 내가 놀아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형님과 작은 신이 집을 오가면서 형님네들과 작은 신이네들을 도맡아 키워주고 계셨고 집안일도 해주시곤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형님네 집에서 지내시다가 또 작은 신이네가 시어머니가 필요로 하다면 작은 신이네 집에서 지내시다 가시면서
세월을 보내신 거죠. 시어머니도 그게 딸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 여겼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사셨습니다. 키워진 외손주들이 시어머니를 친엄마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르고 오로지 딸들이 더 힘들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물씬년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주들이 다 크고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차츰 시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기더랍니다. 딸들이 자식들을 키워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줄 때에는 맨날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살갑게 하더니만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은근슬쩍 함께 가기 싫어서 눈치를 주고 칡바가지 노인네 취급도 하더랍니다.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서 예전처럼 더 이상 딸 자식에 대한 정도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늘상 딸들의 뒤트닥거리를 해주고 사니까 늘상 친정엄마를 애들을 봐주는 도움이 아줌마나 집안일을 해주는 폐출바줌마쯤으로 여기더래요. 말끝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끝이 없었다네요.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빛나 하는 체를 해. 무슨 말을 하려보면 똑바로 하고 팩트만 얘기를 해. 그래야 남에겐 무시를 안 당해. 알았어? 뭐? 무시를 안 당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그 말 버릇이 뭐야? 엄마가 엄마 같아 말이지. 누가 무시하게? 내가 엄마를 무시하잖아. 나한테 무시한다 하려면 말 한마디도 한 번 더 생각이란 걸 하고 말하란 말이야. 뭐라 할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러더라. 옛날 아버지한테도 크게 당하고서도 또 그러네. 하여간 문제야 문제. 옛날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하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더랍니다. 시아버지한테 대들기라도 하면 또 폭력이 난무하고 집안 살인살이를 부수기 바쁘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고 혼자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삭히고 말았대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딸들은 그저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하니 그럴까요? 다 알면서도 년 중에 아버지에겐 무시받고 하대받는 엄마의 모습이 각인이 되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닐까요? 아버지처럼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냐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같은 자식이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못된 신이 되었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딸들의 집안일도 힘들어하게 되자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자식들한테 일부러 그런 소리로 불편하게 하고 싶어? 생각을 하고 살아. 엄마가 아프면 엄마만 손해야.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건데 왜 쓸데없이 아프다주로 해? 아프면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뭔가 일을 하던가 하란 말이야.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속없이 내 딸이한들은 자기 엄마가 아파서 냅둘년들이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마. 알았어? 자식들 얼굴에 침 뱉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다들 속도 모르고 나보고 나쁜 딸이라고 할 것 아니야. 다 그건 엄마 탓이야. 알았어? 내 탓 아니니까 새겨들어. 네, 그렇게 아빠가 엄마 속을 썩였는지 이제서 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엄마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무엇이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가 나쁜 건 알긴 하는 모양이네. 미친 것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놔주고 길어준 엄마한테 볼장머리 없이 그렇게 말하나요? 입지댕이를 그냥 확 깨매버리든지 하지만 천불이네 천불.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유전자가 딸들에게 고스란히 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에게는 그 유전자가 가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이라고도 하셨어요. 모든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어떠한 것도 시어머니의 탓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번 힘들었었는데 딸들에게서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서 더 무섭고 살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나마 잘해주는 듯 하면서도 언뜻 그런 습성을 엿보긴 했어도 설마하니 그러진 않겠지 라고 하며 참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떠받들어주고 위해주고 캐를 들어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위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놨지만 늘 그러더래요. 엄마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엄마는 뭐가 그렇게도 잘났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때렸지? 그건 기억을 못하나 보네. 어디 기억이 나게 내가 똑같이 엄마를 때려볼 테니까 기억해봐. 어때? 자식한테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도 엄마한테 맞을 땐 기분이 나빴어. 문제는 조금만이라도 엄마로서 딸들에게 한마디를 할라치며 늘 시어머니가 신이들에게 엄하게 때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하면서 아동학대범이라 사실을 세뇌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행동이 나왔으니 이 또한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신우들과 남편에게 엄격하게 훈육한 것은 사실이었대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시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해서 체벌을 한 게 아니라서 별 생각이 없었고 그게 크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체벌을 당한 적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는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기에 장녀였던 형님을 더 엄격히 훈육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하셨고 형님에게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어머니도 깨달으셨대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 뼈빠지게 시켜먹게 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을요. 아빠가 왜 엄마를 피나 때렸는지 이제서 나도 알겠어. 내가 엄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매려주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한테 대들지 마. 알았어? 아빠가 크게 된 거다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사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녹음한 내용들을 다 들려주었다네요. 내가 아빠처럼 미친 척하면서 엄마를 때려야 엄마가 나를 조금 무서워한다니까. 왜 진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때리고 나이를 쳐야만 하더라, 형님은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게 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으니까 귀찮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딸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겠지만 진짜 그러더라고요. 맨날 트집을 잡아서 괴롭혔다네요. 본인은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역공격을 하겠죠. 저랑도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다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을 사무치도록 아팠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말들을 쏟아내서 랩하면서까지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어서 시어머니를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네요.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자신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답니다. 평생을 시아버지랑 살면서 돈도 벌어가지고 하는 노릇을 하면서도 무시받으면서 살았던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요.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이혼을 해줬으면 이혼을 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 왜 이혼을 하겠어요? 심심하면 싱싱뿌리 땅콩장 밥뿌리 대상도 되는데요. 그런 온갖 수모를 다 담으면서도
자식들에게 티 한 번 안 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다 소용이 없더랍니다. 남편 형님과 신이에게 왜 엄마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갔냐고 하니까 형님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더랍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지? 너는 엄마의 그 말은 믿냐? 엄마가 쓰레기냐?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만지냐?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마라. 엄마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헷갈다겠던 거지. 이제서 아빠를 이해하겠네. 나도 아빠였으면 엄마를 어떻게 했을지 몰라. 엄마는 정신병 환자야. 그래서 남편이 조용히 엄마가 그동안 녹음해왔던 형님과 신이가 한 막말들을 풀어주었더니 악을 쓰고 샤먼을 죽이겠다고 기를 쓰고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사람 뒤통수를 제대로 치네. 바로 완전 열받게 해놓고 녹음을 해? 이게 정상이냐? 이거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내가 엄마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너한테 보낸 건데 아쉽네. 이게 정상적인 딸 자식이 제 엄마를 두고 할 소린가요? 우리는 절대로 샤먼에다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랍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엄마와 아들이 짜고서 딸 자식을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몰고 간다면서 인연을 끊겠다며 너무 발뺌을 하더래요. 기도 안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형님에게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나왔대요. 누나도 누나가 엄마한테 했던 것만큼 똑같이 누나 자식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받고 두들겨 맞고 살기를 바랄게. 반송도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천벌은 이럴 때 받으라고 있는 거야. 형님은 둘째 신이에게는 샤머니한테 대한 것은 다르게 참 잘해줬다네요. 샤머니는 갈수록 형님의 구박이 심해지자 둘째 신이 집으로 갔었는데 두 신이 어쩜 그렇게 특작공이 잘 맞는지 모르더랍니다. 형님이 둘째 신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스라이트를 해댔는지 샤머니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래요. 한 번은 둘째 신이집에 있을 때 형님이 와서 신이에게 그러더랍니다. 너 엄마가 이사 간 점은 못 느꼈니? 뭐가? 엄마는 자기가 했던 것도 잘 잊어버려. 그리고 과대망상 하고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믿지 마. 알았지? 무섭게 왜 그래? 구체적으로 말해봐 언니. 엄마가 내 옷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데 매번 내 옷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옷을 어디다 굽냐고 하니까 글쎄 시치미를 딱 댄 거야.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난 피나 싸웠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돈 가지도 잘하고. 알았지? 형님은 둘째 신이에게 엄마처럼 이것저것 잘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이도 형님 말만 믿고서 시어머니가 밤비친다 엄마처럼 됐다고 했어요. 형님이 나 둘째 신이나 다를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데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더 잘 만져리고 경옥해 한 것은 형님이 둘째 신이에게 그랬다네요. 엄마 말은 절대로 믿지 말고 끝까지 엄마 고기 때는 강하게 나가야 돼. 너만 알고 있어? 엄마의 자존감 한순간은 무너뜨려야 해. 그러면 다시는 너한테 대들지 않을 거고 기가 팍 죽을 거야. 그게 뭔데 언니?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를 때리고 나면 엄마가 기가 팍 죽었잖아. 딱 한 번에 3개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 같은 사실도 시어머니가 녹음을 해서 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아서 딸들이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신적 힘이 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는데
매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메모하고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형님이 시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딸임을 확실히 인지를 했었고 분석을 이미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믿고 싫었던 아빠의 성격과 본성은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정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싫어하거나 자신보다 꽤나 잘난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으로 자주 등과 맞지 않을 때에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친구가 없었고 자기보다 잘 나간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늘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그 대상이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가장 만만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녹음한 것 중에는 저에 대한 험담과 욕설도 있더라고요. 뭐야 언니? 오케이가 퇴직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그게 왜? 언니, 글쎄, 오케이가 자기 친정엄마랑 회의하고 떠났대. 무슨 필자가 그렇게나 좋아. 세상에 들떴는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 것도 복권의 당첨인데 이젠 해외여행 친정엄마랑 다니고 말이야. 그러게 얘 깊지 않냐? 이제까지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올케한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해야겠다. 자기 친정엄마만 엄마냐? 우리는 언제가 만나서 엄마를 모시고 살아니? 이만큼 했으면 우리 닮았으니까 이젠 올케한테 맡겨버리자. 어때?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대찬성일걸? 우리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래, 잘됐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들하고 살아서 좋고 우리는 엄마를 안 모셔도 되고 올케도 마침 퇴직에 살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엄마를 모시다 놓으면 마다하지는 못할 거다. 솔직히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딸들 나를 잘 듣지를 않냐? 엄마가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냐? 엄마의 기 팍 죽여놨으니까 영팔이한테 필소를 못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두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도 영팔이한테 가서 살고 싶지?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아니, 난 그냥 혼자서 살고 싶다. 그럼 말썽된 소린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 방 넣어주고 그러겠어. 엄마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있으면 말해봐. 어디 훔쳐둔 돈이 어디 있어? 너희봐 돈이 어디 있어? 돈 있으면 내가 이러고 살리냐? 신재 건대 나가서 살았지. 그러니까 이젠 영철이랑 살아. 아직 올케도 퇴직을 했으니까 엄마 너는 책임을 질 거야. 지금 마침 자기 친정엄마랑 태국여행 갔다네. 이때가 찬스야. 올케가 없을 때 들어가 살아. 이젠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 아들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조신이 얘기 간했던 일들을 말해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로서는 엄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대신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데? 나도 오는 김에 퇴직이야.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머니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줄게. 누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 엄마를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순 없어. 저도 남편이 마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신이들한테 다녔던 것들에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노묵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일이라서 하늘에 침뱉기나 다름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네요. 저도 쉽사리 허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겨우 고생 끝이요 행복 시작이라며 나의 새로운 인생 임하고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또 날 빼락인가요? 남편에게 며칠 더 깊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혼자서 사시겠다고 벼르고 계셨어요. 저도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시어머니도 고령이시라 혼자서 사시간 무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한테 상처를 입으신 시어머니가 그대로 혼자서 살기 내버려두는 것은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제가 평소에 늘 퇴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가한 곳에 전원주택처럼 이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꿈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마당이 노른 집에 꽃도 키우고 딱 식구가 먹을 만큼만의 텃밭도 키우고 그 마당이 지난 길고양이들의 급식대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덕을 쌓고 살고 싶다고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남편은 반대했었어요. 전원주택은 상상만으로만 좋을 뿐이지 뷰도 많고 주택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첫째로는 집값도 갈수록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는 않을 거고 도시와 떨어져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경험과도 먼 것도 한 가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도시와 멀지도 않고 경험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자고 했습니다. 주방을 제가 평소 원하던 대로 짓자고도 했고 모든 설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를 함께 모시자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솔깃했습니다. 만일에 두 분 어른을 모시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어머니를 따로 혼자서 사시게 할게. 약속해. 내가 퇴직할 때까지만 우리 엄마 식사만 잘 챙겨줘. 나머지는 내가 적극 도울게. 그래서 그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매일 돌아다녔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두 분이서 선도선 맛있는 것도 잘 해드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셨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하려 할 때에 저와 남편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하나 누일 곳은 있어야 하겠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은 돈이 있었다. 어차피 내 집을 새로 바꾸는 돈이니까 집 짓는데 보태 쓰려무나. 깜짝 놀랄 만큼 아주 큰 돈이었어요. 이젠 나도 언제 전신 나설지 아무도 모르는데 미리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용기나게 써라. 저는 놀라서 샤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나가신 어머니가 돈 한 푼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도 그동안 쓰고 계신 거예요? 나 이래대던 멍청이는 아니다. 알 자식이라도 하는 꼴이 어찌나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내가 주파하 없는 티를 했지 뭐냐. 그래야 그것들의 그 모습을 드러낼 것 아니냐.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 짓는데 잘 쓸게요. 라고 하며 저희 부부가 사는 본체를 중심으로 왼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별채와 오른편으로는 친정엄마가 사시는 별채를 각각 독립적으로 지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실 곳을 예상해서 문턱도 평평하게 낮추었고 원룸 형식으로 입구를 넓다랗게 설계를 해서 지었고 남편의 서재방과 마주보게 해서 남편은 수시로 샤워문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시인주간인 연을 끊었습니다. 연을 끊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인상을 풍기더라고요. 기획대로 탔다면서 이게 웬 팬티냐 싶었나 봅니다. 저런 주택을 짓는 동안 제가 제빵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원래는 카페를 차릴 생각이 차원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하는 일이 있어 한다며 카페를 차리든지 제과점을 차리든지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 정치도 괜찮아서 정감이니 전원주택가 붙어있는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카페였는데 사람들의 바람을 쐬러 차로 이동을 하면서 시내와 멀지 않은 곳인 책카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체까지 카페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직원 하나 둘씩 더 채용하게 되었고 혼자서는 카페 운이 힘들다 보니까 남편이 퇴직을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약속한 대로 퇴직 후에 아침과 점심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라면만 턱 끓여 먹을 줄 알았던 남편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리책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 하나 둘씩 배워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머니들에게 코치도 받아가면서 나날이 요리 실력이 늘어나갔습니다. 저는 아침 늦잠을 잘 때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두 어머니들께 대접을 해드렸고 집안일을 모두 다 도맡아 했습니다. 두 어머니들이 손수 돕기도 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하면서 야외 카페 화단가 잔디 가꾸는 일을 도왔습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주변에 주차장도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형님 아들이 공사장 정리를 하러 왔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띄워주신 형님 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공사장 쓰리땀을 받고 일하러 왔단 말에 시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 카페가 크게 지어졌고 손님들도 많다는 말에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완전 예산 밖으로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밝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더니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둘째 신이도 덩달아 따라와서는 거다 큰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무슨 조화를 부렸대? 우리 엄마랑 못 산다고 해리 펌퍼을 보여주었더니 카페 사장이 돼버렸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나 디저트를 주문할 거 아니면 당장에 나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 보러 왔어. 어디 계셔? 형님인 아저씨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태호 아빠한테 훅주인하기 전에 빨리 꺼져요. 뭐? 네가 뭔데 꺼지라 말해야?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형매들이 형님에게 떼딴말 하면서 형과 둘째 시내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로 황부로 나타나서 진성을 부려요? 내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외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것이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도 말라고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요. 힘 좋은 형님 애들이 등 떠밀어서 빌려 나온 신이들은 남편과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부릅뜬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놀아보자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철아, 무섭게 왜 그러냐? 오랜만이다. 여긴 왜 왔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캐묻지 않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무슨 후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엄마가 무슨 말 해도 믿지 말어. 오이야. 험악한 꼴을 보기 전에 빨리 꺼져.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너도 우리 이웃씨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 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의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모가 내 이름을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와서 밥 먹어 우리 장태.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은.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라고 부를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 안에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이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어.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서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해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닌 맥주. 내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지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자, 우리 사위의 앞날을 위하여 첫째는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다는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개.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 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4병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기요?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모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을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연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폰기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일품이네요.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줄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 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 방귀기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이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이다. 이혼 후 처가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리니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예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다. 김서방 이웃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서겠는데요.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장모님을 는데 아내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랫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부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